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항혼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항혼이혼.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는 항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제가 수많은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을 했는데, 손자녀분들, 저희 청취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니까, 손자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와 관련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 등장인물이 그렇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손자녀가 있고 외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남편하고 아내는 이제 국책연구소 연구원 및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같은 경우에 역시나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손녀가 태어나고 난 후에 시어머니가 이제 그 남편하고 아내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이제 손녀를 이제 서로 맞벌이를 하니까 이제 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근처로 이사 와가지고 육아 및 가사를 도와주는데, 이 육아 및 가사를 도와주면서 이제 한마디 하겠죠. 이제 아내한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니, 이런 말이 이제 들으니까 아내가 이제 거기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참다가 이제 결국 고부 갈등이 증폭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다가 아내 같은 경우에 혼인이 6년도 안 돼가지고 직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도 받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이 고부 갈등이 수술 후 항암 치료 과정에서도 계속 고부 갈등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남편, 그 와중에도 시엄마 편을 계속 듭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증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 결국은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이 남편과의 갈등이 되고, 결국 아내가 수술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고 별거 생활이 시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별거만 했으면 그나마 또 다행인데, 별거 중에 또 이혼을 요구합니다. 참 기가 차죠. 처음에 별거 했을 때는 수시로 이제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이제 아내하고 딸한테 계속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뭐 잘 지내고 있냐. 그런데 이제 이혼 요구 과정에서 처음에는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요구하는 재산 분할 액수하고 그다음에 딸에 대한 양육비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협의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 남편이 나갔으니까 결국은 이제 애 두고 나갔으니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암 수술해가지고 입원하고 항암 치료 받는데도 결국 어쩔 수 없이 학원 강사 일을 재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항암 치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항암 치료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돈 벌어야 되니. 결국 1년 뒤 직장암이 재발합니다. 그래서 재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놈의 남편, 아내가 입원했을 때 딱 한 번만 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가출하고 난 뒤에 이사 왔던 데 말고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시어머니하고 아내가 입원해 있는데 몰래 이사를 해버립니다. 이거 아내 입원비를 또 어떻게 합니까? 수술비를 어떻게 하고. 결국 아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입원비하고 수술비하고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결국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노릇 좀 해달라. 나하고 우리 딸 좀 챙겨달라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남편이 뭐라 했냐. 일단 딸은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워야겠다. 부부야. 근데 부부는 헤어지면 그만이고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는데
너를 나한테 떠넘기지 마라. 라는 취지로 답을 합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그래서 아내가 참다가 안 돼가지고 일단은 1년이 지난 뒤에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혼을 원인으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나고 이 생활고를 타파를 해야 되니까 일단 남편한테 양육비 지급 요구했습니다. 왜 2년이나 기다렸나? 남편이 아내가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남편이 돌아오겠지. 남편이 돌아와서 가장의 노릇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남편한테 그러면 양육비라도 달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이제 남편이 얼마를 지급했냐? 3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애 키우는데 30만 원이 뭡니까? 그래도 이제 이걸 양육비라고 3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아내는 그 2년 동안에도 직장암이 재발해가지고 재수술을 하니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원 강사도 불가능합니다. 가정교사, 가외 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남편한테 딸도 키워야 되고 너 딸이니까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남편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 키우기 힘들면 나한테 보내라. 내가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 지분 2분의 1 좋다. 그건 당신 몫이니까 당신이 이거를 명목으로 2분의 1 정도 가치를 담보대출 받는 거 내 동의해 줄게. 그런데 네 생활은, 당신 생활은 스스로 알아서 해라. 나도 진짜 그만뒀다.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다. 라는 말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랬습니까? 아내가 한 2년 전에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소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이 뭐냐면은, 이 가처분은 말 그대로 가처분입니다. 갑니다, 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잠시 잡아놓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근데 가처분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평생 가처분, 물론 평생은 아닙니다. 3년 정도까지 이제 효력이 있는 건데, 계속 내 재산 묶여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묶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제소명령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소명령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가처분한 원인에 대해서 한 달 내로 소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한 달 내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그 가처분이 말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제소명령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자기가 청구 원인이었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혼 소송이 들어오니까 와,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바로 반수 제기해버립니다. 아내가 이혼 요구하니까 나도 이혼 동의하니까 하면서 반수를 바로 제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혼 소송 중에 보통 이혼 소송 중에 양육비를 못 받는 법원의 판결로 양육비가 산정이 돼서 양육비를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법원 판결이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전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 처분하고 임시 양육자도 나로 지정해달라라는 사전 처분 신청이 있는데, 아내가 그런 사전 처분 신청을 넣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그래서 남편이 그때 뭐라 했죠? 30만 원 지급했다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70만 원 지급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소송 도중에 한 달에 한 번씩 7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내 애를 봐야겠다면서 내가 양육비를 지급하지만 애를 봐야겠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요청했고 면접교섭을 그래서 월 2회마다 딸하고 면접교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진행이 됐으면 참 좋을 텐데 이혼 소송이 거의 1년 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직장암을 재수술까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하감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직장암이 다시
다시 또 전이가 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내가 결국은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혼 소송이 종료가 됩니다. 아내가 죽고 난 뒤에 결국 아내 가족도, 아내 아버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외할아버지 등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얼마나 원망이 크겠습니까? 장례 과정에서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는 남편이 버렸다. 남편이 내 자식을 버렸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결국 이놈의 남편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인데 경호원 대동해가지고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럼 결과는 뻔하죠. 장례식장이 완전 아사리판이 됐습니다.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래 장례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결국은 이제 그 아내가 키우던 딸은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아내가 그 살던 아파트에 들어와갖고 돌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명의가 누구 명의였냐? 남편 명의였습니다. 이에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1년 뒤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 내용증명의 내용이 뭐냐? 내가 딸을 키우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내한테 딸을 돌려달라. 그거면 제가 이 말도 안 합니다. 뭐라고 했냐? 4명이 아파트니까 딸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밖으로 나가세요. 내한테 아파트 돌려주세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기가 안 차겠습니까? 결국 외할아버지는 남편 내용증명 받고 바로 법원에다가 남편의 친권 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합니다. 남편, 아내가 이혼 청구했을 때 이혼 반수 제기했다 했죠. 바로 외할아버지한테 사건 본인, 그러니까 딸에 대해서 인도를 구하는 유아 인도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아내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암투병 중인 아내와 딸을 버리고 가출해가지고 아내가 어렵게 생활하던 중에 비극적으로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방송사에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권자가 누구냐면은 이혼을 안 했으니까 아내하고 원래 하면은 뭐 아내가 사망 안 했으면 아내하고 남편인데 이 딸에 대한 친권자가 남편이 이제 단독 친권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종시로 이사하면서 이 손녀에 대해서 이제 세종시에 있는 초등학교에다가 이제 전학을 시키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신의 친권을 바탕으로 협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미성년 후견인 친권 상실 청구를 했지만은 이거 판단되는데 보통 1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권 상실도 안 됐고 미성년 후견인 선임도 안 됐으니까 할 수가 없냐? 그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 처분이라는 게 있다고. 할아버지가 바로 남편을 상대로 친권 행사 정지 및 외할아버지 나를 임시로 미성년 후견인 직무대리자로 선임해달라고 사전처분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행히 딸을 전학을 시킵니다. 이 딸이 아빠에 대한 태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별다른 갈등이 없었습니다. 딸 나이가 이제 이때 벌어질 때가 제가 알기로 한 7살에서 10살 사이였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별다른 갈등도 없었습니다. 뭐 아빠면 아빠지.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의 관계를 알게 되고 난 뒤에는 아빠가 엄마를 죽였다는 생각에 적개심으로 통화도 거부하고 더 이상 만남도 거부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놈의 남편은 이제 자기 딸한테 자신의 입장 설명하겠다고 이제 집에 찾아가도 안 열어주니까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걸 아니까 외할아버지가 그걸 알아내가지고 이제 찾아오는 남편에 대해서 저지를 합니다. 선생님한테 가갖고 아이고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손녀가 이제 아빠 안 만나려고 하니까 아빠가 만약에 애 데리고 갈 수도 있으니까 제발 만나지 마라. 라고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담임교사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딸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이런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나 친권 상실 청구 같은 경우에는 가사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뭐 사실관계 이렇고, 여기서 이제 이 소송에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주장했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남편 같은 경우에 암투배 중인 아내를 두고 또 자녀를 유기했다. 그리고 너가 내한테 내용증명 보낸 거 봤을 때 진짜 딸에 대해서 양육 의사가 있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이 아빠의 양육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 한 4년간 딸을 키워주지도 않았지 않냐?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그리고 아빠의 친권 행사가 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빠의 친권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외가댁이 지금 적절하게 양육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될 때까지 내가 양육할 의사가 있으니까 나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주장했냐? 나는 아내하고 이혼 절차를 밟는 와중에 별거를 한 거에 불과하다. 별거 중에도 아내하고 연락하고 딸하고 면접 교섭했다. 그리고 아내한테 기도 안 찹니다. 딸한테 양육비를 지급했다. 30만 원 지급했죠. 그리고 아내하고 딸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원만한 관계였겠습니까? 그리고 딸이 내한테 거부감을 표시하는 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딸한테 이상한 생각 심어줘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친권 상실시키는 거 부당하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당신 고령이지 않냐? 지명도 있는데, 그리고 당신 유전적인 문제로 직장암 당신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딸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외할아버지가 선임이 안 된다. 선임되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친권 상실 청구에 대한 판단은 이렇습니다. 친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녀 복리 실현을 위해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의무이자 권리다.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되게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보통 이제 민법 924조 1항에 따르면은, 이제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경우에 이제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924조 2에 따르면은,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아동복지법 18조 제1항인가 그런데 친권 상실 사유로 친권 남용이 있고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친권 상실 선고를 위해서는 친권 남용, 두 번째로 현저한 비행, 세 번째로 아동학대, 네 번째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친권을 행사하는 게 곤란하거나 친권 일부 제한 등 다른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 전부를 상실시키는 선고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제한 선고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일단은 아내가 재수술 후에 경제적 어려움 및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방치해가지고 아내를 사망하도록 한 것은 남편 잘못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내와 외가댁에서 딸을 돌봤을 뿐이고
남편이 딸을 유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육의사 피력하고 있고 양육비 지급하면서 면접교섭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딸과의 관계 악화가 아내 사망 전에는 일어난 게 아니다. 그리고 딸에 대해서 가혹행위 및 부당행위도 없었다.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 정신적 유체적 문제는 없다. 그래서 친권 상실 사유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친권 상실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뭘 할 수 있다 했죠? 일시로 정지를 시키거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적개심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당신이 친권을 행사하는 거는 딸의 복리를 해치는 우려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권을 제한해버립니다. 그래서 친권 상실은 안 되고 그럼에도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친권 상실 말고 또 후견인 선임 청구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겠죠. 일단 이제 법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할아버지하고 외가댁이 남편하고 갈등 때문에 딸이 그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그래서 아빠에 대한 감정이 나빴을 수도 있다. 그건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런데 외조부가 그 아내 사망 이후에 거주지 옮겨가면서 계속 양육해왔고, 그 다음에 외가댁에서 이제 삼촌하고 이모가 있었거든요. 그 삼촌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인가 하고 있었고, 제가 알기로 이모도 이제 아마 학원 강사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거주하면서 딸 같이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로 외조부 양육에 만족하면서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에 대한 적개심도 심한데 지금 생활은 되게 안정적이라 갖고 양육 환경 변경하는 건 되게 딸의 복리에 안 맞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외조부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을 해줍니다.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남편 친권 상실은 아니지만 친권에 대해서 다 제약해버리고 외조부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사례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례도 이 사례는 조금 일반적인 사례라고 좀 설명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먼저 들어보시죠. 남편하고 아내는 이제 결혼한 지 5년 만에 잘 살아야 되는데 5년 만에 협의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이 협의 이혼할 당시에 이제 자녀 한 명은 한 5살 정도 됐고 자녀 두 번째가 거의 갓난아기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남편이 데리고 가고 첫째는 아내가 친권자로 다 지정이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둘째를 아내가 안 데리고 가고 남편이 데리고 왔는가? 그리고 안타깝지만은 남편이 이혼하고 2년 뒤에 지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자녀의 원래라면은 둘째가 태어나고 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첫째하고 둘째하고 전부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 전에 3년 뒤에 재결합해가지고 남편하고 아내가 자녀 한 명을 직접 양육한 것도 아니고 첫째를 자녀 둘 다 양육한 게 아니고 첫째만 데리고 와서 양육하고 그리고 둘째는 할아버지가 여전히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재결합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2년 뒤에 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별거를 합니다. 그래서 별거 후에는 아내가 별거 후에는 이제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할아버지하고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되냐? 첫째하고 둘째는 이제 협의 이혼 후에는 할아버지가 계속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1년 뒤에 아내는 또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고 또 다른 자녀를 출산을 합니다.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은 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전업주부로
이제 국민평수 아파트에 살면서 고모하고 삼촌하고 함께 살고 있었고, 고모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교사였고, 남편은 이제 보험회사, 방문판매업이 아니고 보험회사 다니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등 아빠도 등이 전부 다 애를 같이 키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남편이 문제가 뭐였냐? 죽었는데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이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빚이 자녀한테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첫째하고 둘째의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내가 이를 협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첫째의 친권자입니다. 첫째의 친권자인데 첫째의 친권자가 상속 포기를 대신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보통 보통 친권자가 죽으면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첫째의 친권자인 부모가, 아내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협조 안 해줘갖고 할아버지가 결국은 뭘 했겠죠?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청구를 합니다. 이 소송 과정도 참 기가 찹니다. 일단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재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애도 있고 남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배로 낳은 애들인데 애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양육 의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사조사, 제가 말했죠. 보통 미성년 후견인 보통 가정법원 사건을 하면 가사조사라는 걸 한다고. 그래요. 가사조사 과정에서 애들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면접교섭을 했는데 이게 약 2년 만입니다. 근데 처음 보는 자녀들을 대면하면서도 애틋한 감정도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냐? 저는 애들 의사를 존중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애엄마 태도입니다. 그래갖고 애들은 또 어땠냐? 일단 첫째는 1년 6월 정도 이제 아내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약간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한 번도 엄마가 키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누구세요? 엄마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 이모입니다. 별다른 의사표현도 애착도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낳은 적이 아니고 기른 적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본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사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 자녀들이 아무래도 엄마하고 살기보다는 조부모와 살기를 원한다고 평가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가사조사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친가댁 식구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대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욕설하고 몸싸움까지 오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조부모가 아들 협의 이혼 전에 그리고 이혼 후에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손주를 양육을 했다.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출생 이후에 계속 조부모가 양육을 했다. 그리고 아직은 애들이 어린 나이고 엄마 품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친엄마의 품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오랜 기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첫째하고 둘째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거는 미성년자 애들 복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또한 사건 본인 첫째는 엄마한테 애착 보이고 있으나 양육관계 변경되는 걸 원치 않고, 둘째도 엄마에 대해서 서먹한 감정 가지고 있으니까 애착관계가 전혀 없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줍니다. 또한 엄마도 이혼한 후에 자녀하고 한 번도 연락이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양육할 의사를 나타내지도 않고 있다고. 그리고 이미 문제는 재혼을 했어. 재혼 상대방한테 애들을 데리고 간 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냐? 그것도 아니다. 그런 동의도 받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애가 한 명 더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애 한 명 더부터 해서 2명이 더 얹혀지면은 아내가 기를 능력이 되냐? 라는 거를 의문을 제기를 해줍니다. 반대로 이제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비업을 하면 얼마 안 되겠죠. 사실 그 뭐고 뉴스에 나왔지만 경비원분들 사실 그 이제 고령의 경비원분들 그렇게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금액이 그 버는 돈이 적지만은 고모하고 삼촌이 경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전업주부라 가지고 계속 그 뭐고 첫째하고 둘째를 계속 돌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또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친권자도 아니고 후견인도 아니니까 뭐 한부모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거 신청하는데도 이제 아내 동의 받아야 되니까 불편한 게 많다. 내 그거 인정한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이 첫째하고 둘째의 복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까지 법원이 인정을 해줍니다. 일단은 둘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결론적으로 둘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뭐라 했죠? 협의 이혼하면서 남편이 친권을 들고 왔다 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친권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둘째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민법 909조 2 제3항에 따라 가지고 일단 할아버지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첫째 자녀입니다. 첫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친권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친권 상실이 되면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제 뭐 친권의 남용이나 뭐 이제 뭐 아동 학대나 뭐 중대한 사유를 요건으로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미선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는 친권 상실하고 거의 결과는 똑같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봤을 때 지금 첫째만 따로 떼서 엄마한테 돌아가는 거, 첫째만 따로 떼서 엄마한테 따로 돌아가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녀들이 형제지 않냐. 첫째나 둘째 형제지 않냐. 함께 양육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둘째는 할아버지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같이 할아버지로 선임하는 게 옳다. 그리고 첫째 자녀 의사가 엄마하고 살기 싫다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하고 살래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거의 한 1년 6개월만 엄마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있었다고. 그래갖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는 환경에서 자라온 상황.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봤을 때도 자녀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들 복리를 봤을 때도 엄마한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엄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엄마의 친권을 제한하고 할아버지를 첫째 자녀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이제 그 엄마의 친권을 제한하는 뭐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친권을 정지시키는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원이 화해 공고 결정으로 엄마의 친권을 제한을 해줍니다. 근데 그 엄마가 좀 이의를 하는 바람에 할아버지가 별도로 엄마의 친권을 제한하는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권이 제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성년 후견인 사례는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게 끝났고, 미성년 후견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일종의 친권 상실 사례겠죠. 친권 상실 사례 중에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남편은 조계종 행자로 수행 중입니다. 둘의 혼인은 13년 차입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고, 그래갖고 일단은 이제 협의 이혼을 하면서 특이하게 남편을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 신고 마쳤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면서
남편이 자녀의 친권자 지정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는 출가자 등록 자격으로 이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수계교육, 입교육까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친권을 포기해야 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남편이 친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 수계교육 같은 경우에 대한불교종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치지 않으면 출가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의 어머니가 뭐라 했죠? 출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남편의 손자에 대한 남편의 친권을 상실하는 청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친권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녀 복리 실현을 위해서 부모한테 부여된 권리이자 부과된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친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포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리를 적합하도록 자신의 의무를, 자신의 친권을 행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이를 위반해가지고 자녀의 복리에 어긋난다, 아니면 어긋날 우려가 있다 라고 하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친권상실 선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국가가 이제 친권 행사에 개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권상실 선고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를 복리를 위해서 최선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법원이 이렇게 판단해 줍니다. 말합니다. 친권을 포기하고 수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권 청구에 이르겠다는 주장은 그 말 그대로 친권 이중적인 성격, 제가 말했죠. 친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주장 자체에 이유가 없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일단은 남편이 시어머니가 청구한 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청구한 거에 대해서 이게 친권 상실의 사유인지 선회해서 판단을 해보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친권 남용이나 행사가 곤란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다 라는 민법상의 친권 내지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자녀를 엄마한테 맡긴 채 절로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출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남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자녀를 키워줄 어머니한테 자녀를 맡겠다는 점에서 친권을 상실시킬 정도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면서 남편의 어머니의 청구를 모두 기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호적에서 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함께 걸으면서 고락을 나누는 동행자입니다. 항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